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3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불만이 없었지만,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눈칫밥을 먹어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진심을 다해 시부모님께 다가가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래도 막내 며느리면 이쁘게 봐주실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한다 했는데 시부모님은 항상 거리를 두셨고 많은 것들이 첫째 며느리인 형님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에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을 저에게 준 게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다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될 때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렇게 참고 또 참아왔던 저는 결국 속마음을 꺼내놓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보통은 명절날이 되면 시모가 음식의 대부분을 준비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자부심이 있으셔서 시모가 직접 만들길 원하시고 저는 대부분 재료를 손질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명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누워 계셨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와 농장에서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 하루에 많은 음식을 전부 만들 수는 없었고 이틀에 걸쳐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알지 못하는 형님 내외는 명절 마지막 날에 오셔서는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명절상을 내가는 순간 의사 형님의 한마디에 너무 서러워서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습니다. 설마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온 건 아니지? 어머님께서 동서가 이틀 밤 새가며 명절 음식 준비했다던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가나 모르겠네. 그동안 어머님 뒤에서 몇 년간 눈으로만 봤어도 꽤 익혔을 건데 음식들이 전부 다 애들 소꿉장난 한 것처럼 너무 볼품없게 만들었다. 내가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정말 힘들었거든?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을 생각에 왔는데 동서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밥맛이 떨어져서 솔직히 별로 먹고 싶지 않네. 보기엔 이래도 맛은 거의 비슷해요. 어머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만든 거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구이도 괜찮다고 했는걸요? 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보면 안다고. 이럴 때 동서가 본데 없이 잘한 티를 내는 거야.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대충 꺼내서 먹는 것처럼 내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서방님이 먹었을 때 괜찮았으니까 나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먹어라. 동서가 보면 은근히 사람 속을 긁어버린다니까. 이런 기분으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일단 쓰레기 음식 전부 다 치워버려. 여보, 차에 우리 엄마가 싸준 음식들 있잖아. 그것 좀 가져와줘. 차라리 그거에 저녁을 먹는 게 훨씬 낫겠네. 형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일단 쓰레기 음식이요? 본데 없이 자랐으니까 음식도 형편없다는 건가요? 제가 이틀간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방금 한 말은 오히려 형님이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내 앞에서 불만 있다고 토를 단 거야? 그래도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았는데 완전 개념까지 밥 말아먹었네.
서방님, 지금 동서가 하는 얘기 들었죠? 이게 지금 손윗사람들 대하는 예의인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일수록 행동이나 말투에 거침이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느라 정말 힘들었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이제부터 하던 대로 해. 아주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동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수님, 그래도 쓰레기 음식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쓰레기라뇨. 그럼 이 사람도 쓰레기라는 건가요? 본데 없이 자란 티 낸다고요? 그럼 형수님은 배운 게 많으셔서 그런 저급한 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손 아랫 사람이고 잘난 게 없다 해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서방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방금 봤어? 나한테 쓰레기래. 동서가 서방님 성격까지 물들게 해버렸나 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 집안을 전부 헤집어 놓고 있네. 아버님, 저희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식의 대우받자고 먼 길을 힘들게 온 거 아니거든요. 오자마자 서방님이랑 동서가 둘이서 쌍으로 저를 아주 물먹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먹으려고 배 쫄쫄 굶어가며 힘들게 왔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다.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무슨 말을 하던 대드는 건 잘못된 거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몸살 때문에 알아 누우셔서 힘들게 음식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시부도 제가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음식을 만들었다는 걸 지켜보고 계셨으면서 형님을 두둔하시는 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모임 때마다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듣게 되는 모습을 계속 볼 때마다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남편은 아무도 먹지 말라며 제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포장을 하더니 차에 실었어요. 그리곤 앞으로 형님네와 잘 지내시라며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듯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저희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빨리 안 돌아와? 내 허락도 없이 음식을 전부 다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니? 엄마, 저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고생해서 만든 음식 전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어차피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 먹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형수님은 손이 없어요? 알아서 직접 해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요. 저희 얼굴 보려면 형이랑 형수님이 진심으로 찾아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저도 더는 먼저 얼굴 뵈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을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인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가고 대충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아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지금 걔 때문에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내세울 것 없는 애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하게 감수해야 될 부분일 것을 얼마나 큰 상처를 줬다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남편은 시모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 도착하게 되었고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저희를 반겨주셨던 부모님께선 많이 당황하셨는지 남편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당연히 표정은 안 좋아지셨지만 부모님께선 제가 만든 음식들로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런 모습들이 정상인데 형님네와 시부모님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 오히려 더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를 친정에 와서 위로받았고 그날 이후 시댁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심적 불안함을 얘기하자 걱정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친정집에서 지낼 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에서 지낸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부모님께서도 싫어하실걸? 이미 허락 받았는데? 당신이랑 같이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얘기 끝났어. 아무래도 우리 집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장인어른 집에서 지내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지 않겠어? 여기 있어봤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저번 명절 때 그 난리를 치고 나왔으니 분명 전화 한 통 없어서 언제 우리 집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안 봐도 눈에 환하잖아. 당신한테서 눈물 쏙 빼놓으실 텐데 나도 그런 모습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다고.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니까 당분간 장인어른 댁에서 함께 지내는 걸 허락하셨어. 이참에 뭐 대릴 사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미 계획을 전부 세운 상태였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올 것 같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친정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별탈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들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저에게는 사치였는지 시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놀랐고 가슴의 두근거림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당황하신 표정을 보이셨지만 침착하게 시부모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살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릴 사이가 웬 말입니까?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속만 끓고 있었다고요. 며느리가 저희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을 얼굴 보고 살았던 가족들과도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데 고작 몇 년밖에 안 된 며느리와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면 일이 커진다는 거 모르세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서로 더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 부딪히고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드셨는지 오히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릴 사이요? 왜 한서방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결정했는지 아세요? 사돈분들께서 얼마나 제 딸을 못 살게 괴롭히셨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나요? 한서방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평생을 대릴 사이로 살겠다는데 저희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돈분들이 제 딸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애들이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점점 더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게 전부 다 저희 탓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솔직히 친딸도 아니고 입양하셨으면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행동하시는 게 더 웃긴 거 아세요? 내 아들은 어디를 내놔도 빠질 거 하나 없는데 지금 며느리를 봐봐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손톱만큼 받는 회사에 다니면서 친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닌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입양이 된 건데 저희가 며느리로 살갑게 대해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사돈댁 집안이 떵떵거릴 정도로 잘난 것도 아니니 며느리에 대한 사랑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입양아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사고 한번 친 적 없고 바르게 자라왔었어요. 입양이 문제가 된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비록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한서방이 얘기했던 대로 입이 상당히 거치시네요. 제자리로 돌려놓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삶을 유지하겠습니다. 제 딸에게 또 무슨 상처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애들이 좋아서 살림을 차린 건데 왜 뒤에서 온갖 참견을 다 하시려는 건가요? 부모면 부모답게 행동하세요. 배 아파 낳았다고 해서 전부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지신 분들 속에서 한서방이 바르게 자란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두 번 다시 사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는 오늘 한서방이랑 외식하기로 했으니 그만 살펴가세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모와 엄마가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게 되자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아빠와 시부가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고 점점 더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적 보육원에 있던 저를 저희 부모님께서 입양을 해 주셨고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남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시부모님께서 제가 입양하였다는 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어떤 부모의 자식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다며 꽤 오랜 시간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강한 설득력 끝에 결국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입양하라고 해서 삐뚤어지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남들이 느끼는 시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정작 저희 부모님과 저는 누가 봐도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남편도 부러워했고 저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선 남편도 벽을 두지 않고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마찰을 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양가 집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이 오고 갔고 퇴근한 남편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펼쳐진 일이라 남편과 저도 당황스러워 양가 부모님을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남편이 시모에게 뺨을 허용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의 분위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릴 사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사는 게 행복해서 선택한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살갑게 대해주고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받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어요? 이제는 제 얼굴에 손까지 올리셨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족과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사는 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엄마 손 떨리는 거 안 보여?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이런 상황들이 생길까봐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가족 간의 인연을 전부 끊어내겠다고? 그럼 너는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랑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시는 형이랑 형수님만 끼고 사세요. 솔직히 저희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가봤자 달라질 거 하나 없는데 저희가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눈에서 더 이상 눈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장모님, 저희 오늘 외식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만 상대하시고 나가시죠. 이런 쓸데없는 감정 싸움 몸에도 안 좋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면서 남편과 몸싸움이 시작됐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말리고 있었는데 시부가 저희 아빠 보고 비키라며 강하게 몸을 밀쳤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진 아빠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가 바닥에 먼저 닿게 되면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남편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셨는지 당황스러워하시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응급센터로 실려가 도움을 받게 되었고 뇌출혈이 의심이 된다며 곧장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너무 두려워 오열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의사 형님이 이 소식을 듣고 수술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기는커녕 슬퍼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다가와 안 좋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동서는 정말 미련한 것 같아. 눈치껏 행동했으면 동서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됐겠어? 그때 이후로 고집을 부리고 시부모님을 안 찾아뵀으니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으면 이런 사건은 터지지 않았겠지. 내가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티를 너무 낸다는 거야. 머리는 장식이야?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 머리가 있는 건데 정말 한심하다. 동서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건 전부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지? 이게 왜 제 탓이죠?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차별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나요? 저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시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를 저렇게 만든 시부모님은 정작 갑자기 자취를 감추셨다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는 형님의 잘못도 포함된 거 아시죠? 명절 때 힘들게 음식했는데 쓰레기라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만약 저희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시면 형님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전부 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형님과 저는 수술실 앞에서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고 감정이 점점 격해지자 형님은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물불 안 가리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형님을 강하게 밀쳤고 그렇게 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엄마와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는데 저를 끝까지 잡으려던 형님이 난리를 치다가 제 목에 있던 회사 출입증을 끊어놓게 되었고 바닥으로 떨어진 출입증 카드를 바라본 형님은 구두발로 사정없이 짓밟았는데
출입증 카드가 깨지는 순간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깨진 회사 출입증 카드를 보며 속이 후련하다는 듯 제 카드를 주워 들었는데 그걸 본 형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 카드에 끼어져 있던 사진 한 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저에게 입술을 떨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진의 출처를 물어보길래 제가 왜 그런 걸 알려줘야 하냐고 물어보자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되묻길래 보육원에서 입양되기 전에 받았던 사진이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형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자기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더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지갑을 꺼내 들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고 그걸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사진을 확인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지금 동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본인께 맞는다면 동서는 내 친동생이야. 내가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어렸을 적에 해외로 입양이 보내졌었어. 너보다 내가 먼저 입양이 되었었지. 그때 원장님께서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사진을 미리 찍어 두셨는데 입양을 떠날 때 간직하고 있으라며 한 장을 주시더라고. 나는 해외로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보육원에서 저와 언니가 찍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방금 전까지 머리채 잡고 서로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는데 피를 나눈 언니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 제 위로 3살인 언니가 해외 입양이 돼서 저와 작별하게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난 만큼 잊고 살았었는데 저에게 남겨진 사진 한 장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언제나 품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었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출입증에 사진이 꼽혀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왔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당장의 감정 상태 때문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언니를 앞에 두고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쉽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살아온 환경도 달랐을 뿐더러 저는 형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입양아일 거라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시부모님께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셨는지 수술실로 달려오셨고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오열을 하시며 용서를 구하셨어요. 법적인 처벌만큼은 원하지 않는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시부모님께 설명을 했고 그 말을 전해 듣게 된 시부모님은 사색이 든 얼굴로 경악을 하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상태로 아빠의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나온 아빠는 다행히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 때문인지 시부모님께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병원비만 요구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병원비를 전부 다 처리해 주신 다음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좀 더 알아가길 원하셨지만 제가 더 이상 시부모님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형님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태도가 바뀐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결혼 이후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니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침묵을 지키며 기다려 주고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너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던 보육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좀 더 수월했을지도 모르지만 꽤 오래전에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거에 많이 힘들었었어. 내가 알아낸 건 부모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닌 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셔서 보육원에 보내진 거래. 그러니 친부모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지 말자.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봤자 언니의 본성은 내가 동서였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 아니야? 나한테만 잘한다고 해서 그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3년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천대뿐이었어. 언니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왔었겠지? 좋은 집안의 입양이 돼서 좋은 직업에 언니가 부유한 상태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더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잘하겠다고 해봤자 이미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 큰데?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 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관계에서 결국 새해가 바뀌어 버렸네요. 친언니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문자를 남기면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며 앞으로 친딸처럼 대해주겠다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네요. 아빠가 무사히 수술받고 회복 중이시지만 저희 가족과 남편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현재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의사라고 온갖 차별을 주었던 형님이 보육원에 버려졌던 제 친언니라는 게 너무 끔찍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야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앞이 캄캄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 삶을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항상 제가 듣던 말은 절대 남을 믿지 말라는 단어였죠. 험난한 세상 속에 홀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매일 반복해서 들어온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이 저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고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불행해 보였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제 인생은 남들과는 달랐거든요. 6명의 엄마가 있었고 그 엄마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온갖 재롱을 다 부리면서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야 이쁨을 받을 수 있고 제 입에 들어오는 간식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남들처럼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하나뿐인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었지만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은 곁에 없었고 말을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먹을 걸 주지 않았던 고아원 엄마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덧 고아원에서 나와 사회인이 되어 있었네요. 세상 살기란 정말 쉽지 않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나왔다고 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거나 잘해준다고 일 시켜놓고 월급날이 되면 변해버리는 사장님을 몇 번 겪게 되다 보니 고아원에서 매일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대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그때부터 독하게 살아오면서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나아갔고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서 병원에 취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첫 직장에서 받는 대우는 확실히 아르바이트와는 너무 달랐어요.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 또한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거의 모든 업무를 저에게 전가시켰고 직원분들 사이에서도 따돌림 같은 게 있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리며 잘 지내면 좋은데 그 안에서도 편을 가르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참이었던 분은 제가 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당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시켰어요. 결국 참다가 불만을 가지면서 병원에서 소란이 일어났고 수습생이 나이도 어린데다가 개념 또한 없다면서 제일 고참 분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자격증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취직한 병원에서 나오고 말았네요. 솔직히 오랜 시간 꾸준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부딪히며 배워가면서 다른 병원에서 조무사로서의 시작은 좀 더 수월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곳에서 저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 간호사가 우리 병원에서 근무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죠. 그동안 뒤에서 지켜봤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불편한 건 없는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자리를 만든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식사해요. 원장님께서 그동안 잘 챙겨주신 덕분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 간호사 사정이야 우리 병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내가 걱정하는 건 2년 동안 정말 잘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거리를 두게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가까워질수록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 있고 여긴 직장이니까 서로 조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 하지만 사적 모임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면서요. 공식적인 자리야 그렇다 쳐도 간호사분들끼리 할 얘기도 많을 텐데 최 간호사만 빠지는 그런 행동들이 나중에는 눈의 가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간호사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긴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거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다음에는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네요. 나는 최 간호사가 우리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내 귀에 들어온 이런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장님은 항상 저에게 친절하셨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려 하셨어요. 워낙 간호사분들을 잘 챙겨주기로 입소문까지 나서 이 병원에 취직하고 싶어 할 정도로 원장님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이도 젊어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어요. 그렇게 원장님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듣게 되었고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출근할 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어 먼저 다가가면서 함께 어울리는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정도 많이 쌓였고 다들 좋으셔서 오랜 기간 한 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동료분들과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졌는데 제일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분이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쌤, 저번에 원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식사 자리 가졌었다며? 당연히 여러 가지 일적인 문제로 직원 관리 차원에서 불렀겠지만 다음부터는 피하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피해보는 건 최쌤이거든. 내 동생 같고 사정이 딱하니까 이런 거 알려주는 거야.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최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자리는 피했으면 좋겠어. 겉으로는 착하고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워낙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조심하는 게 좋거든.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 최쌤한테 워낙 잘해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분명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병원에서 제일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분이 원장님을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경계해야 된다며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충격을 받고 있었던 건 간호사분들 중에서 제일 친근하게 다가가고 오랜 시간 원장님 옆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제가 원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에 질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동료분들과의 자리를 끝낸 뒤 하루를 마무리했고 다음날 출근해서 병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저분해진 걸레를 빨려고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순간 창밖에 원장님의 차가 보이길래 어제 직원분이 했던 얘기가 떠올라 차에서 내리는 원장님의 모습을 빤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수석에서 누군가 내렸고 그 모습을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저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 동료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내민 손에 동료가 손을 내밀어 잡은 뒤 건물 안으로 같이 들어왔네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라 당황을 했었는데 저 말고도 다른 간호사 동료분들이 그냥 모른 척 하라는 말을 흘리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두 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원장님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그 동료는 건물 밑에서 만나 같이 올라왔다며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네요. 원장님은 결혼하신 분이라 가정이 있었는데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모임에서 저에게 했던 말들은 원장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경고적인 메시지였던 거였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두 사람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다른 간호사분들이 그냥 모른 척하면 된다고 했지만 가끔 병원의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가족분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분명 저는 3자 입장이기 때문에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병원에 오실 때마다 저희 간호사분들을 위해 맛있는 간식들을 챙겨오시던 사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원장님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동료와 사모님은 꽤 친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사모님께 이런 사실을 알려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제 눈에 바람 피우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면
무조건 증거물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꽤 많은 증거물을 모아두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수건을 햇볕에 말리려고 옥상으로 들고 올라가 문을 여는 순간 원장님과 동료의 애정 행각을 보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현장을 핸드폰에 담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와야 할 것 같아 바닥에 있는 수건을 들어 몸을 돌리자 제 앞에 어떤 분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뭘 놀라고 그래요? 도둑고양이 마냥 여기에 숨어서 핸드폰으로 뭘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옥상에 누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풍경이 너무 좋아서 잠깐 사진 촬영한 건데요. 그런데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인데 어떻게 올라오신 거예요? 당연히 내가 주인이니까 올라온 거지. 이 병원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잠깐 비켜봐요. 옥상에 뭐가 있나 좀 봐야 되겠네. 좋은 풍경을 찍고 있었네. 남의 사생활인데 함부로 촬영하면 되겠어요? 내 아들은 저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들! 김 원장! 너 당장 이리 안 와? 내가 병원에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었지? 원장님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급하게 몸을 돌려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 가지고 있던 파일들을 급하게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원장님이 먼저 들어오셨고 뒤이어 동료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이미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어머님께서 제가 목격하고 촬영했다는 사실을 원장님에게 말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잠시 뒤 어머님이 병원으로 들어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내가 말을 돌려서 하는 성격이 못돼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딱 봐도 사회초년생 같은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쪽에 인생이 달려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니까 신중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네. 아까 옥상에서 촬영한 거 나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좀 알 수 있을까?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가진 재산을 왜 알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풍경을 촬영했었다니까요. 내가 분명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닌 거 잘 알잖아. 촬영한 거 원본 나한테 넘기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배를 이 자리에서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그 영상만 나한테 넘겼으면 좋겠네. 그걸 촬영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돈 때문에 걔를 엿보고 촬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금 하는 일 하면 되는 거야. 어때? 쉽지? 나는 시끄러워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그리고 내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영상을 넘기고 돈 5천을 가져갈래? 아니면 간호사 일도 잘리고 개인 사생활 침해죄로 법정으로 소송을 당할래? 나는 번거롭게 하는 거 딱 질색이거든. 좋게 얘기할 때 순순히 따라와 줬으면 좋겠네. 어머님은 저에게 돈을 주겠다며 옥상에서 원장님과 동료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의 원본을 원하셨어요. 만약 어머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저를 고소하겠다며 무섭게 다가오셨고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이트에 저장해 두었던 원본 파일을 어머님에게 넘겨주는 게 아무런 힘도 없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 핸드폰을 켰는데 누군가가 어머님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하니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어머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며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길래 격려 차원에서 차 한 잔 사주고 싶은 마음에 불렀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은 갑자기 제 옆에 앉더니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젊은 나이에 고생한다고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나는 좀 더 대화 좀 나누고 일어날 테니 볼일 다 봤으면 그만 들어가 봐라. 애들도 차에 있을 거 아니야? 오늘 제가 일이 좀 바빠서 저희 엄마가 애들을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 나누고 있으셨어요? 네가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 일이 바쁘다면서 여기 앉아있을 시간은 있니? 우리 지금 대화하고 있으니까 자리 좀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얘기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날 거다. 우리 자리 좀 옮겨서 얘기할까? 왜요?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제가 들으면 안 되는 거라도 있나요? 오늘따라 어머님 상당히 예민하신 것 같으신데요? 최간호사라고 했나? 그동안 고아로 살아와서 많이 힘들었다고 우리 김 원장에게 들었었는데 나중에 식사 자리 초대할 테니 우리 가족이랑 저녁이나 함께하면 좋겠네.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을 거 아니야? 최 간호사도 지금은 곁에 없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귀한 몸이잖아.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서 초대하는 거니 이번 주말에 김 원장과 시간 내서 함께 오면 좋겠네. 그럼 나는 다음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볼 테니 그때 못했던 얘기 다시 하자고. 어머님은 저에게 절대 제 옆에 앉아있는 사모님한테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눈빛으로 모든 걸 다 말하고 계셨어요. 제가 가진 영상을 사모님께 보여드리는 순간 모든 삶이 무너질 것만 같아 두려움이 느껴졌고 어머님이 밖으로 나가시자마자 저도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말을 붙여왔고 사모님은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저한테 고개 돌리지 말고 짐 챙기는 척 하면서 제 말을 들어요. 분명 창가에서 어머님이 아마 최 간호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 어머님께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 따로 불렀겠죠. 그리고 최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걸 얻기 위해 돈을 요구하셨을 테고요. 어머님이 평소에 약자들을 상대할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돈을 받는다고 해서 삶이 보장이 되지는 않아요. 결국 돈 받은 사람이 불행해지게 다른 조치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 말 잘 들어요. 어머님이 따로 부르신 이유가 김 원장님과 관련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게 여자 문제이면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를 들고 가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두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게 좋을 거예요. 워낙 성격이 불같으셔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하실지 모르거든요. 나중에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짐을 챙기는 척 하면서 사모님의 말을 듣고 있었고 저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해드렸어요. 여자와 관련된 문제라며 테이블에 있던 커피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건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원장님의 어머님께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그때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무서웠고 차라리 일을 그만두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어머님이 대화를 주고받으셨는지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더니 퇴근하는 날 원장님은 다음날 저녁에 연락할 테니 약속 장소로 나오면 될 것 같다는 한마디를 던진 뒤 집으로 돌아가셨고 결국 다음날 저녁에 약속 장소로 나가 원장님의 차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원장님은 어머님 댁에까지 가는 동안 긴장을 풀어주려 하는 건지 쉬지 않고 말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었네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 되려 제가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했고 그렇게 어머님 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원장님을 따라 현관문에 들어선 순간 저를 반겨주셨고 분위기 좋게 상황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몰라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고 잠시 뒤 원장님이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자 어머님이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제 옆으로 다가오시며 와인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시길래 많이 접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자 어머님 집에는 엄청나게 큰 와인 저장고가 있다며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시길래 순순히 뒤를 따랐고 부엌 한편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와인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핏 봐도 수백 가지의 와인들이 보관되어 있는 광경을 감탄하며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우리 김 원장의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전부 다 차단해왔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 너 또한 마찬가지야. 감히 내 아들을 촬영해서 앞날을 무너뜨리려고 해? 당연히 다른 곳에 옮겨놓았겠지.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순순히 따라왔겠어. 핸드폰 비밀번호 뭐야? 당장 얘기하지 않으면 와인 창고 온도를 급격하게 내려버리겠어. 너는 결국 저체온증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건 단순 사고로 처리하면 끝이라고. 고아로 태어난 너까짓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도 당연히 돈 받을 생각에 기분 들떠서 여기까지 왔겠지. 어린 게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알아서는 우리 집안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 들어. 저는 그런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원장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셔서 사모님께 알려드리려 했던 것 뿐이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은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었어. 남의 가정소에 참견하면 당연히 피해보는 건 체간이라고. 지금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주고 어디에다가 보관했는지 말해주기만 하면 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사이잖아. 평생 내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월급도 올려줄 테니까 상황을 너무 안 좋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는 최 간호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그러니 우리 원만하게 해결 보자.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되나요?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는 증거를 없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장고 온도를 내릴 수밖에 없겠네. 버틸 때까지 버텨봐.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원장님과 어머님은 제 가방에 있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설명했지만 저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와인 저장고의 온도는 계속해서 내려갔고 옷을 가볍게 입고 있었기 때문에 체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어머님과 원장님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너는 왜 이렇게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해? 내가 병원 내에서는 쓸데없는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얘기했지? 꼬리치는 여자 마다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들어오는 거 당연히 받아준 건데
그게 문제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상황을 크게 만들어? 제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땐 어쩔 거야? 저러다 정말 처체온증으로 상태가 위급해질지도 모른다고. 네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전부 다 살릴 수는 없다는 거 몰라? 원래 사람은 극한까지 가야 정신을 차려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깟 사진 몇 장이랑 영상이 중요하겠어요? 네가 계획한 거니까 나는 어떻게 돼도 책임 못 진다. 지금 며느리가 우리를 벼르고 있다는 거 너도 잘 알지? 요즘 들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처신 차라고. 만약 네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 집안은 끝이라고. 원장님과 어머님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원장님은 그만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잠시 뒤 저장고 벽 쪽에서 누군가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니 어둡게 선팅이 되어 있는 작은 환기구 같은 창문 하나가 있었고, 창문을 여는 순간 방범창 사이로 사모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남자분들이 방범창을 뜯었고 저는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저에게 고생했다며 담요를 덮어준 뒤 안아주면서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그리고 방범창이 뜯기는 소리에 원장님과 어머님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사모님 곁에 제가 있는 모습을 본 두 사람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더듬으면서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사모님께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사색이 된 얼굴로 불안해하셨고, 저는 옷 단추에 있던 소형 카메라를 풀어 사모님께 건네드렸어요. 그 안에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와인 저장고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모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남자 한 분이 소형 카메라를 건네받아 노트북에 연결을 시켜 확인하는 순간 두 분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이 재생이 되고 있었네요. 결국 이 문제는 법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렇게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에게 했던 몹쓸 행동에 대해 처벌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었고 원장님 집안이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촬영했던 사진과 영상들, 그리고 와인 저장고에서 두 분이 대화 나누었던 녹음된 내용들을 토대로 소송을 걸어 그동안 도움받았던 것들을 전부 다 사모님이 되돌려 가져가셨고, 결국 원장님과 어머님은 쪽박 차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 간호사 또한 상간녀 소송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지금은 사모님 옆에서 비서 일을 하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고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던 기억을 이제는 잊어도 될 것 같아요. 사모님을 믿었고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결과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 세상은 아직까지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알 수 있었네요. 고아였던 제 삶이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